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늘 화가 나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할 때도 있죠. 가끔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것들이죠. 하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늘 남 탓을 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유난히 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의 마음 깊은 곳.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안 좋을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왜 저럴까? 정말 이기적이야.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진짜 문제는 그 화를 표현하는 방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에 있습니다. 욱하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대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부모로부터 이런 말만 들으며 자랐다고 해봅시다. 너 왜 그러니? 참아. 남자가 그런 걸로 화내면 안 돼.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감정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니까 결국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겁니다. 화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화를 낸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감정이 있어.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화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말을 차마 직접 하지 못해서 화로 표현하고 슬프다는 말 대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서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 그들은 자신이 약해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화라는 감정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매우 연약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시로 온몸을 둘러싼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거부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감정을 억압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화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에요.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여기 있어라는 절규인 셈이죠. 악순환의 고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한번 형성되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면 일단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요. 관심을 가져주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요. 화를 낸 후에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더욱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존감은 또 다른 감정 폭발의 원인이 되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사실은 이런 자신이 싫어요. 변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거죠.
마치 길을 잃은 채로 같은 곳만 계속 맴도는 것처럼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적절한 경계 설정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건 다 남 탓. 이제 또 다른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남 탓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던 건 너 때문이야. 다 내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처음에는 화가 나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혹시 정말 내가 먼저 그렇게 했나? 내가 더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이런 말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부 귀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의 원인을 항상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어 기제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를 너무 비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진짜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걸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사실 알고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정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틀렸어, 미안해라는 말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와 같은 의미로 느껴져요. 완벽주의와 피해자 의식. 이런 사람들은 대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어린 시절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받은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완벽주의자들에게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체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증거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한 이들은 종종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군가 때문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피해자 의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변화에 대한 동기도 떨어뜨려요. 결국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 더 화가 나고 더 남을 탓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가스라이팅의 위험성.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와 같은 말들로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할 때 왜 우리는 유난히 더 힘들어할까요? 지속적인 긴장 상태. 첫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있는 기분이에요. 혹시라도 잘못된 말 한마디, 작은 실수 하나가 또 다른 폭발을 불러오진 않을까?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죠. 이는 우리의 뇌를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각성 상태라고 하는데 마치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경보 시스템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는 것과 같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심지어는 면역력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거 현상. 두 번째 이유는 점점 자신을 지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 내 감정, 내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소거라고 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실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실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헷갈리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와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나는 뭐가 먹고 싶지? 가 아니라 쟤는 뭘 먹어야 기분이 좋아할까? 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집니다. 감정적 소진. 세 번째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하고 대응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집은 깨끗하게 치우느라 정작 내 집은 엉망이 된 것처럼요. 감정적 소진은 단순히 피곤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깊은 차원에서의 에너지 고갈을 의미해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와 같습니다. 충전을 해도 금세 다시 떨어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그들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 폭발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그들은 다른 이유로 또 화를 낼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지치고 소진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 마음의 경계선 긋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의미.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상대방의 몫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화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할 의무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것도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건강한 경계는 담장과 같습니다. 담장은 나와 남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문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열 수 있고 위험할 때는 닫을 수도 있죠. 내 마음의 안전거리 확보하기. 내 마음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지만 이건 이 사람의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치 비가 오는 걸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처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마음챙김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려 할 때 잠깐 멈추고 깊은 숨을 몇 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둘째, 자기 대화의 변화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신 지금 내 감정은 어떨까? 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를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내적 대화를 바꾸는 것은 뇌의 신경 경로를 바꾸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물리적 공간 확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라고 말하며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넷째, 지지체계 활용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이런 걸 겪는 건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검증해 주기도 해요. 다섯째, 자기 돌봄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돌봄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는 기본적인 필요사항이에요. 마치 매일 양치질을 하고 씻는 것처럼 마음의 위생도 챙겨야 합니다. 경계 설정의 실제적 방법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계를 설정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받아주고 한 번은 거부하면 상대방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야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론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상황별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족관계에서의 대응법. 가족관계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관계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내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해요라고 말하며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가 문제인 경우 어린 시절의 역학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해지거나 과거의 역할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 전체의 소통 패턴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연인이나 친구 관계에서의 대응법. 이런 관계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는 대화가 어려우니 상대방이 진정된 상태일 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나마이너스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화를 내요가 아니라 당신이 화를 낼 때 나는 무서워요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연인 관계에서는 특히 감정적 의존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더욱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관계예요. 상대방의 모든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존적 관계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계를 설정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거리를 두거나 만나는 빈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예요.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원칙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분 쓰레기통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은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보호의 지혜예요.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나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 탓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들. 오늘부터는 이런 말들을 나 자신에게 더 자주 해주세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 마음도 소중해.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평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 감정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만큼이나 내 감정도 소중해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예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서두르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욱하는 사람은 사실 더 상처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탓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공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상처를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켜져야 하고 소중합니다. 당신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평화로울 권리가 있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바쁜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삶을 살아보세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로우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를 바꾸는 시간 마음 이휴식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